오늘 제가 아주 반가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해성법센터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선장이자 우리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고 우리 해운업계의 좌장이신 김인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둘이서 대담을 나눌 겁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우리 구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교수님이신데 우리 학교 또 연구센터 제 연구실 방문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연구실이 참 수목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예. 여기서 아주 좋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지금 최근에 해운 관련 또 물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최근 또 근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해운 운임, 특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00선으로 내려갔다가 3500선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즘 한 2주간 연속 좀 약간 하락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운 운임이 급등한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홍해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 바벨만답을 통해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 바벨만답 그 근처에 후티 반군들이 이제 상선을 이제 공격하게 됨으로써 네. 수에즈 운하를 이제 활용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남아공에 그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이상 항체가 길어드니까 결국은 선박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여기다가 또 미국이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한 또 관세를 네. 8월부터 부과한다 하니까 6, 7월 달에 뭐 밀어내기 식으로 중국에서 수출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공급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공급 부족 사태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올라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미국행 수출화물이나 수입화물의 그 불균형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수요 공급, 특히 이제 공급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배에 실려서 컨테이너 박스가 또 이동되고 또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항해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또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싱가포르 근처가 이제 배들이 더 많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 가는데 항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또 기름을 보급받아야 되는 그런 또 이제 기회가 많아지니까 싱가포르에 배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지체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도 이제 선박의 이제 공급 부족과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컨테이너 박스 제조사가 제가 알기로 중국 업체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선적을 못하는 스페이스 부족도 있지만 컨테이너가 아예 없다면은 수출하주가 공장에서 컨테이너 스토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사가 인지하고 있다면은 컨테이너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리소에서 많이 뭐 빌린다 이런 건 안 되나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참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그 자기 선복 한 1.5배 네네. 우리가 거의 100만 TU라면 150만 TU만 그 운송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하다.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지금처럼 항해가 길어지고 또 컨테이너 박스가 뭐 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1.5배가 아니라 이제 2배, 200만 TU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등록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IoT를 이제 장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점에 가 있다는 것을 이제 관리하는 측에서 알고 그걸 효율적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컨테이너 박스가 뭐 한꺼번에 제작돼서 시장에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적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공적 기구가 조금 여유 있게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다가 네. 부족한데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그 컨테이너 박스의 공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어떤 물류 자원도 공유 자원 공유, 그렇죠? 예. 이런 개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운송 수단이나 창고나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을 공유하는 걸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자 선사가 갖고 있다면은 자원의 편재, 그렇죠? 편중성, 그 다음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공유 개념으로 공적 개념을 도입해서 일정하게 갖고 있고 거기서 최적화돼서 배분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전자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동안에 밀어내기로 전자상거래 물량을 많이 수출을 하다, 선적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없고 선복도 부족했다. 그렇다면은, 아마 8월 이후에 지금 원래는 그 성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전자상거래 부분이. 예. 또 미국에서 규제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올해 네. 내년에 이제 공급이 기존 물량의 한 10%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300만 TU에 해당하는 배가 해마다 쏟아져 나온다면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요가 잡히면은 이제 공급이 또 초과가 돼가지고 운임이 급락하는 사태가 또 후반기에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상품들 네. 이게 가수요가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런 것도 예상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파나마 운하의 카투노스의 강수량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예. 해요. 그러면 결국 홀수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통항청수가 36쪽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좀 늘 거고, 그럼 파나마 운하의 그런 운항 지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미 동남부 해안의 항구들, 휴스턴이나 모비랑이나 서베나나 찰스톤이나 뭐 뉴저지나 이런 쪽에서 항만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10월 1일부터 안 한다면 예.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HMM이 일본의 오션 넥토스와 협력해가지고 멕시코 항로를 예. 이제 8월부터 이제 개설해서 운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소 좀 이제 완화되지 예.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IRA 법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를 현지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상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쇼어링, 이제 인하우스가 되고 멕시코 옆에서 니어쇼링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 항로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그런 미국의 내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감소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큰 그림으로 봐서는 리쇼어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물동량은 줄어들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홍해스타라든지 그럼 결국은 이런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 공급망 혼란,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항해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항해 길이가 15일 이렇게 길어졌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항해 길이를 단축시키면
될 거 아니냐 또 다른 곳에서 네네. 그 대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북극 항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언론들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도 네네. 북극 항로에 대한 논의를. 그럼 딱 그 북극 항로만큼 길이가 저기 북극 항로가 아마 더 단축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극 항로는 이제 뭐 CMA, CGM 또 MSC 이런 대형 정선사들이 우리는 북극 항로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뭐 최근에도 또 그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항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는 선사로 봐서는 그게 네.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물론 뭐 도움도 되겠지만은 항해 길이가 단축된다는 것은 이제 그 영업상 이게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북극 항로를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세시키자. 이게 네. 이제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북극 항로의 그 개발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여름에 아마 홍콩의 어떤 선사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좀 띄우려고 한다고 네. 2018년에 그 이제 머스크가 한번 갔다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급망의 그 불안정, 전쟁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공적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뭐 국제 조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하면 자 북극 항로가 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제 그 좀 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에서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이걸 이제 더 활용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 국제 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자 네. 하는 것들이 하나의 뭔가 이게 룰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급망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북극 항로를 좀 적절히 활용하자.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선사가 운항거리가 짧아지면 운임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은 화주는 좋을지 모르지만 해운 물류 기업은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좀 해피하면 한쪽이 언해피하고 이것이 사실상은 좀 물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은 물류비를 왜 자꾸 깎으려고 그러냐? 물류비를 많이 받아야 물류회사가 먹고 사는데, 근데 화주 기업들은 또 물류비를 무조건 절감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북극 항로는 글로비스가 2018년인가 저 벌크함을 싣고 온 적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컨테이너는 시도가 없는데 북극 항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환경 오염, 재앙.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 뭐 6척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통행료. 그 러시아에 그걸 통행료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철도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TCR, 이게 내륙지방의 청두라든지 우한, 이쪽에서 출발하는 국제철도 브록트레인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게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바르샤바, 헬시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해상 운송의 공급망을 커버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코레일이 HMM하고 이제 중국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철도를 그동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업체들이 보면 서중물류, 우진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든지 그다음에 태용 로직스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드리아 해안에 크로아티아의 물류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드리아 해안이 이제 이탈리아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동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륙 지방으로.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그러면 그쪽에서 또 CIS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래 CIS 가려면은 TCR로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지 물류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리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태용 로직스가 우리나라 5,000개 포딩 중에서 1위거든요, 매출이. 맞아요. 그래서 태양 로직스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해상 운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미 쪽에 우리가 고질적으로 공급망이 문제가 된 게 이제 북미 서안의 항만 노동자의 파업, 뭐 자동화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동안의 자동화 때문에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생산이 잘하던 그 DST 2단적 열차를 통해서 블록 트레인으로 해가지고 내륙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올워터에서 파나마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LA나 롱비치에 내려서 여기서 2단적으로 철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게 랜드 브리지가 활성된다면 오히려 저는 해상 운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 LA나 롱비치 노동자들이 뭐 자꾸 결근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철도는 이게 물량 자체가 한 번에 가요. 예, 맞습니다. 물량 자체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예, 배는 네. 한꺼번에 뭐 2만 TU 정도 싣는데 이 예, 철도란 거는 그런 분량 면에서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항공 그다음에 이제 그 육상, 철도, 해상이 있는데 해상의 그런 물량을 한 10%라도 철도나 항공이 커버를 해주면은 예, 네. 이게 훨씬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너무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적죠. 해상 비중이 너무 크고 예, 맞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항공이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공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2%나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뭐 한 25%, 30%. 예. 그러니까 이게 항공화물이 커버할 수 있는 이게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적죠. 그러면 이제 철도가 어느 정도 이제 브록트레인으로 끊임없이 가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물량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걸 먼저 가느냐.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연운항에서 기다렸다가 체어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도가 끊임없이 출발을 한다면은 이게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해상 운송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게 세계 운송 수단 중에 해상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해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다른 분야에 이게 화물이 많이 넘어가겠다 하는 네. 조금 걱정도 하면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측면이 조금은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물류의 흐름을 조금은 뭐랄까 촉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네. 점이 좀 있지 않느냐. 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조금은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우리가 해운선사 얼라이언스 그렇죠? 얼라이언스가 지금 세 개가 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약간 4개 정도로 이렇게 다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얼라이언스가 오션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제미나이, MSC, D 얼라이언스 이렇게 4개로 이제 되는데 이 얼라이언스의 재편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제미나이 코퍼레이션이 머스크하고 하파크로이드가 우리 부산항을 패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도 하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 쪽에 대한 교수님의 그 입장과 생각, 그 다음에 부산항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2년 전부터 저 동맹이 재편될 거라는 것은 이제 많이 예상을 했었죠. 저도 그런 글을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계획의 선사만 보면은 그게 이제 기업이 집중이 많이 안 됐는데 얼라이언스 이 세 덩치를 두고 보니까 한 85% 이상 미주 화물이 이 세계 그 얼라이언스 2에서 이제 운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기업 집중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85%가 되어 있는 이 얼라이언스 세 개를 좀 더 이제 좀 나눠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시험원법에 의한 처벌도 해야 되겠다, 형사처벌하겠다면서 막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이게 5개로 나눠지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MSC와 결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걸 이제 경쟁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이제 얼라이언스가 너무 이제 과점이 심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미 5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4개면 한 5개 정도로 나눠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쟁 체계가 갖춰지는 것으로 하면은 이제 좀 미국에서도 이제 경쟁 당국이 조금 더 이제 유순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항 폐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뭐 부산항에 이제 이제 머스크 이제 대형 선박이 이제 들리지 않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해석하는 뭐 사람들의 입장이 이 제미나이 동맹이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싱가포르 또는 그 옆에 있는 탄중 벨레파스까지 가는데 한 16일이 걸린대요, 현재. 네. 근데 그 계획이 부산에서 탄중 벨레파스까지 바로 약간 중형급 피더선을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일 만에 돌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군데군데 들러가지고 오느라고 16일이나 걸렸는데 자기도 6일 만에 요게 도착하도록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탄중 펠레패스에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데는 이제 대형선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한 30일 걸린다는 거죠. 46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화주들한테 더 이익이다라고 뭐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대형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이제 맞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부산항이 환적항으로서 이제 지위를 좀 잃어버릴 이제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니까 그 머스크는 한 240만 TU를 네, 네.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간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성을 또 높이겠다.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정시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전기선사들이 원래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걸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MSC 같이 한 340만 갖고 있는 그런 전기선사도 똑같이 부산항을 폐쇄해버린다. 네. 그럼 부산항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대형 선박이 이제 허브항으로 부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가 HMM이 배들이 좀 많아지면은 네.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부산항에서 하무르크 항까지의 운항의 주소가 불과 3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옛날에도. 부산항에서 함부로까지요. 예. 제가 그때 견적도 받아보고 이제 많이 이제 수입도 해보면.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배는 분명히 빨라졌는데.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선사의 전략이 부산항 찍고 그래서 뭐 홍콩 찍고 싱가포르 찍고 바로 지중해로 해가지고 함부르크 로테르담 가면은 들리는 콜링 포트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들리면은 일단 트랜지트 타임이 길어지잖아요. 수입은 많겠죠. 그렇지만 고객에 대한 정시성에 대한 서비스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선사들의 그 고민이자 트레이드 오프 같아요. 선사들이 운임 수입을 많이 얻으려면 많이 들려서 운항 기일을 늘려놓고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들려서 10군 내리고 10군 내리고 하니까. 근데 저 몇 군데만 딱딱 허브만 찍고 가면은 빠를지 모르지만 수입은 적잖아요. 예. 여기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의 머스크나 합박은 이제는 너무나 정시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팬데믹 때 정시성이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를 맞추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합박이나 머스크가 운임은 높을지 모르지만 고객이 찾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이 있다는 거죠. 정시성을. 왜냐하면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좋은 화주들은 운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납기가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HMM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선봉량이 이제 100만 TU 이제 돌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150만 TU까지 올린다고 지금 했는데 7위 에버그린이 벌써 300만 TU를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여전히
이제 뭐 2배, 2.5배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HMM이 만약에 제대로 글로벌 탑5를 지향한다면 좀 더 선복을 더 확장을 하거나 뭔가 해서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포지셔닝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8이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로랑 선박은 이게 변보요. 예, 네, 네. 그 기술상으로는 뭐 4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네. 조수선 또 배도 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단계까지는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사람이 타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가운데 배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4단계는. 3단계는 사람은 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육상에 우리 여기 교실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러가 원격 예. 조정자가 그런 식으로 배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보고 이제 컨트롤 예, 이게 신호를 주면은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뭐 냉동 화물의 온도도 육상에서 이렇게 예, 또 수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럼 4단계는 아예 사람이 개입을 안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완전히 AI가 예. 프로그램이 이제 배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주들이 배 하나가 뭐 3천억, 2천억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게 돌발 상황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기후의 급작스러운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항해 배를 탔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화물을 여기 싣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실었다. 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우리가 저 배에다 물을 실을 수가 있어요. 물을. 네. 그럼 이거 옥수수나 또는 뭐 다른 철강석을 실었다든지 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반선할 때 청소 싹 청소를 해야죠. 딱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그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거는 참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예, 우리가 그건 배가 이제 떠나면서 항해 중에 네. 선원들이 그걸 다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선원들이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없으면 육상에서 해서 내보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게 지체가 되고. 예를 들면. 결국은 그런 비용은 또 따로 지출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자유로랑 선박하는 게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배들도 많고 도순사도 타야 되고 이렇게 부대에 붙이고 하는데 뭐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물론 자율운항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항해사나 이제 선주 입장에서 야, 그게 가능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단계를 이제 그 기준으로 3단계를 상정해가지고 야,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 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3단계의 경우에는 요 배 타는 선장 대신에 육상에 컨트롤 센터에 선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선장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네. 법률적으로는 다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가 레벨 3와 4. 4는 3, 제가 볼 때 미래에는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금 그건 좀 힘들 거다 보고 이제 3단계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을 좀 관련법도 보완해야 되고 또 선주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치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갔을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3단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자율운항 선박이 북극 항로를 간다든지 그때 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카타스트로피 이런 엄청난 원유 유출이나 이런 재해는 그건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MM 매각을 그동안에 이제 추진하다가 산업은행하고 해양지능공사가 결국은 지난번에 하림그룹이 인수하려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안 됐는데 향후 HMM 매각의 그 방향성이랄까 또 적합한 인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부 특히 해진공 그 김양수 사장도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던데,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정부가 현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하나로 넘어갈 때 좀 사회이사로 있었습니다만은 민영화한다 어디 넘어간다 이럴 때는 이게 영업이 잘 안 돼요. 좀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영업이 또 잘 되는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 같은 걸
좀 이제 못 느낄 것 같은데 그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HMM이나 또 우리 전기선 외 원양 전기선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HMM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만 그 이제 양민, 에버그린 그리고 와나이 합치면 350만 TU더라고요. 네. 우리보다도 3.5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데 대만이 우리보다 3.5배고 일본도 250만 TU, 2.5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HMM도 되게 키우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이 제자리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TU는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이 잉여금이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가 좀 후견을 하니까 이제 강하게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좀 그 이제 볼륨을 더 늘려가지고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때 좀 민영화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민영화 할 때 우리가 대우조선도 그랬거든요. 네. 산업은행이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연구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HMM에 네, 네. 뭐 190, 뭐 3, 4, 5, 6, 7 남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190 그 7회분이 이제 1억 7,600만 네. 주더라고요. 근데 요것은 아마도 지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매각을 하더라도 네. 이제 민영화 시킬 때 이제 연구체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주식을 좀 매각하겠지만 적어도 요 그 197회분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자기 지분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부가 한 18% 정도 안전판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 전기선이 굉장히 국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양상선도 좀 뭐 도산된 경험이 있고 또 한진해운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도 야, 이게 전기선은 그래도 국가가 후견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만의 3사가 우리보다 선봉량이 지금 뭐 3배 이상 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TSMC가 이미 삼성전자 누른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몰랐었거든요. 아니 대만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 반도체가 해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뭔가 좀 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혹자들은 HMM을 인수하는데 자꾸 몸집이 커지면은 인수하기 어렵다. 이런 말만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몸집이 큰 대로 건실하게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팔면 되는 거고 또 제값 주고 사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복을 좀 빨리 좀 이익잉여금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에 유보된 캐시를 좀 많이 좀 써서 좀 선대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체는 제가 여러 번 뭐 언급을 했지만은 연구체가 지금 197회분이 만약에 뭐 18% 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매각을 해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꼭 뭐 18%다 뭐 20%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이런 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운 산업이 그냥 이런 무물가에 내놓는 애처럼 내놔 수는 없다. 그것은 해운 산업이 전망력과 후방력과 또 수출입 무역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도 갖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또 이렇게 뭐 해줘야지 그냥 사기업에 그냥 덜렁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또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HMM은 뭐 인수 주체를 여러 분야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산업은행이나 해양지능공사에서는 아직은 매각할 때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요 부분에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HMM이 우리가 신조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신조를 뭐 12척, 8척 하고 이렇게 또 뒤에도 주가 또 발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싼 가격에 들어갈 때 싼 가격에 배가 또 건조되었고 또 이제 연료 소모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다른 선사들하고 경쟁해도 충분하다. 이제 과거에는 선대 자체가 경쟁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경쟁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제 상태다. 그래서
HMM이 앞으로도 뭐 괜찮을 거다. 다만 이제 그 선대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이제 영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팟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봤습니다만 양밍하고 HMM이 영업이 제일 높아요. 그 네. 말은 이제 이제 스팟이 네, 맞습니다.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선복이 부족할 때는 스팟이 운임이 많이 오르지만 앞으로 또 선복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불경기가 왔을 때 해운의 입장에서 그때는 이제 스팟의 운임이 왕체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운송 계약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미주 가는 게 뭐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좀 화주들께서도 우리 전기 선사들 많이 좀 활용해서 한 50%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조양상선이 있을 때는 미주 가는 화물이 50%를 우리 전기 선사들이 실어 날랐거든요. 네. 지금은 20% 정도, 지금 떨어져서 15% 뭐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SM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작게 있습니다만 저것도 좀 어떻게 하면 좀 또 키워가지고 네. 우리 좀 원양 전기 선사가 이제 좀 더 안정화되어서 우리 화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우리 글로벌 선사 탑 10을 놓고 보면은 머스크라든지 하파로이드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은 장기 운송 계약, SC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운임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적은데 우리 HMM은 워낙 스팟 레이트, 즉 SCFI에 기준하는 현물 운임 쪽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복이 타이트하든지 부족할 때 돈을 엄청 벌어주는데 맞아. 반대로 시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복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출항할 때마다 이제 이 약간 소속률을 뭐 이렇게 90% 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60% 떨어졌다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SC 계약을 많이 한 머스크나 합박은 소속률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소속률이 너무 들락날락거리니까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소속률을 못 채워가지고 나중에 고정비 커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HMM이나 SM9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미주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대한항공도 비슷하거든요. 항공도.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선사를 보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7개 항로를 나눠가지고 글로벌 커버리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보면은 유럽 항로, 동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미주 항로, 또 중남미 항로, 중동 항로, 아프리카 이렇게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HMM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동남아 항로 있고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게 투자하고 뭔가 집중해서 영업하는 것은 결국은 미주 항로가 1위고 유럽 항로가 2위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국의 어떤 경제 규제, 어떤 해운 물류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미국의 이런 니어쇼링이라든지 아니면 리쇼링이 있을 때 우리가 그쪽 물량이 줄면은 직접 타격이 입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뜨는 시장이 어디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동남아 항로하고 중동.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남미 쪽이 조금 이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쪽을 좀 영업을 좀 하고 좀 분산을 시켜서 좀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5월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로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 우리 해운물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그다음에 반독점법 규제가 강화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세계화, 네네. 그거는 미국이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규모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세계화는 안 하니까. 네. 그건 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인터뷰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WTO는 이미 죽었다. WTO는 죽고, 결국은 이제는 Regional FTA, RTA가 지금 나오고, 그것은 블록주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FTA. 그쵸? 그 다음에 아세안. 그 다음에 EU. 그런데 동아시아만 이게 없어요. 한중일만. 그렇죠?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죠?
미국의 러스트 벨트의 백인 블루 컬러를 위해서 거기서 제조를 하고 거기서 조달을 하자. 결국은 우리 해운 물류 쪽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경쟁법, 반독점법 규제 관련해 가지고 뭐 CBR도 유럽에서 폐지되고 미국의 또 오스라 2022라든지 그 앞으로 또 뭐 입항할 때마다 뭐 $50씩 뭐를 받는다든지 중국의 이런 국영선사를 규제한다든지 중국산 철판을 쓴 선박을 규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안 좋을 거다. 저는 그게 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골탕 먹인다면 우리도 그들을 골탕 먹. 그게 그들이 누구냐? 중국과 한국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선진국인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는 결국은 중국을 막겠다. 결국은 알리 테무의 중국발 전자상 거래를 이제 지금도 바이든도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나갈 것이고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의 물동량은 교수님도 그런 생각 가지시지만 늘지 않고 오히려 줄 수가 있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운 물류 이런 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IRA 법이라든지 또 미국 리쇼어링 이제 뭐 그걸 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또 미국 근처에 가서 이제 제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상품이 줄어드니까 네. 우리가 운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뭐 우리 자동차 등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 해주겠다. 네. 네. 한국에 그 제조 공장이 있어도 미국에서 제조한 거 똑같다 효과가. 네. 우리가 항상 프리미엄으로 미국을 위한 배는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두겠다. 네. 그래서 항상 딱 매주 2번씩 딱 가서 제자리에 딱딱 해주겠다. 주문 오면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의 제조 공장이 많이 안 가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미국에 뭐 다 가버리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뭐냐면요. SK 최정은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대로 가다가는 곤란하다. 이대로 만약에 뭐 트럼프가 돼서 ILA 그런 감축을 한다든지 뭔가 보조금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5조 얼마를 투자한대요, SK가. 그럼 지금 SK온 있죠, LG 에너셀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죠, 그 다음에 현기차 있죠. 그럼 이런 데서 지금 조지아주, 미시간주, 지금 애리조나주 많아요, 텍사스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5조 얼마를 투자하느냐 이거죠. 미국이 확실한 개런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조하는 거는 관세도 회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막는 거 하나인데 거기 가서 과연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해운 물동량 자체가 그 부분이 감소가 되니까 저는 미래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포지셔닝을 갈 거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지금 오랜 세월 선장으로도 또 일하셨고 또 해기사 1급 해기사로 지금 계시고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이렇게 계시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굉장히 저도 작년에 배워야대 국제무역물류학과를 만 65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2월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대학의 동무물류대학원에 이제 외래 교수로 있는데 제가 궁금하는데 방학이신데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6월 말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네. 상법 총칙 상행위 수업에서 그 학생들이 하여간 최고 점수를 줬어요. 한 10명 되는데 다 이거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를 네, 했고 네. 요 이제 사실 이제 공급망 요 네, 이슈가 이제 한 5월 달부터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7월 17일 날 국회에서 네. 해상 공급망 네. 그 불안정 우리 해소 방안에 대한 뭐 세미나를 크게 했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걸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오랫동안 해왔던 선박근조 금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네. 책도 네. 여기 있는데 아, 굉장히 이거는 예, 전문 분야인데요. 예, 요 연구가 아, 한 지금 53회 이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깊이 있는 한 분야인데요.
한 11년, 1년에 4번씩 했으니까요. 한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또 이게 또 모임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사단법인을 하려고 네. 지난번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다 공부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한 980명 들어와 있는데 2020년 9월 달부터 네.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162강 마쳤는데 그 모임도 이제 좀 창립 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사단법인화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네네. 여러 사람이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뭐랄까 조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네네. 좀 급한 거는 이제 많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교수들이 자기가 그동안 뭐 한 20년, 30년 해오던 것이 또 후배 교수들한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해상법은 분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많이들 또 걱정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에 이 해상법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연세대학교, 뭐 서울대학, 뭐 외국어대학 이런 데는 전부 다 해상법 교수 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네. 우리 고려대학만 서울에 남아 있는데 이제 지난번 우리 고대 교수 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교수님들이 또 해상법 교수를 뽑아주자 고대에서 네. 우리 뭐 고대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뭐 김인현 교수 또 업계하고 연결도 잘 되고 하니까 해상법이 전통이 이어지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네. 뭐 고대가 너무 고맙고 우리 업계로서도 뭐 안도하고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법 이제 후임 교수가 장차 뽑힌다는 그 결정을 받은 게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이라고 또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교수로 또 초대가 됐습니다. 아, 네. 한 아, 20년 축하드립니다. 되는데 아. 그래서 이틀 전에 네네. 우리 저 본부에서 김인현 교수를 명예교수로 승인한다. 아, 그렇게 해서 이 진짜, 그건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제가 이 종신직이니까 네. 고려대학교 법대 전통의 법대 명예교수로 쭉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김인영 교수님 개인 인생에서도 축복받는 일이고 또 예. 저는 이제 해상법을 제가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물류기업에 있을 때 모든 그 물류 클레임 이런 거를 제가 담당해서 소송도 해보고 다 우리나라 해상법 로펌 대표 로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도 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상법만 자꾸 치중을 하고 해상법 쪽을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좀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외국에서 특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는 일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해상 변호사가 3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40명이거든요. 싱가포르 300명. 그 적은 나라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제 해상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자꾸 이 외국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에 자꾸 이제 의존을 하는. 그 상사 중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가 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자꾸 예, 영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상 변호사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고려대학에 와서도 우리 경쟁력이 있는 이제 해상 변호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고대에서 해상 변호사 된 학생 수가 15명입니다. 네. 꽤 많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해상법이 더 좀 발전해서 우리가 중국 또 홍콩, 싱가포르가 경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상법 로펌의 뭐 대표 변호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은 그런 법률적인 그런 분야의 깊이도 있지만은 일단 대학에서의 그 해상법 교수로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20여 년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해운업계 또 해상법 또 법조계 그리고 물류업계에 아주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산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명예교수로 계속 또 일을 하실 거니까 더욱더 우리 후학 양성 그리고 해운업계 또 물류업계 또 이런 또 글로벌 협력 관계 이런 쪽을 또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대학에 뭐 해상법 그리고 또 선박건조법 또 물류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는 특히 조선 이렇게 둘러보면 조선과 관련된 경영이나 법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제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죠. 산업 구면은 큰데. 예,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들은 큰 특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뭐랄까, 연구 용역을 주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네. 미리 앞서서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해 둔 것이 나중에 산업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나가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교수의 존재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해운이나 조선 분야에 이런 사회과학 쪽의 교수가 없다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 났을 때 그 한진해운 선주들하고 저 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용선역 강론 내고할 때 네. 미국 변호사들 이제 채용해가지고 그 해서 그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네. 좋은 결과가 없었죠. 네. 반드시 우리나라 이제 뭐 해상 변호사나 또 해상 그 교수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인영 교수님이 이 해상법 쪽에 이제 권위자이시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 많지만은 실무에 밝고 실무 경영과 연결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외국에서 그냥 학위 받으셔가지고 유명한 뭐 미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분 계시지만 우리 교수님처럼 선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해기사 1급 이런 것도 갖고 계시면서 해운업계 또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이런 많은 활동을 이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에 살아있는 어떤 이런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교수님의 지난 그 오랜 행적이 저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명예교수로 계속 또 일도 하시고 후학도 양성하시면서 좋은 이런 지도도 해주시고 멘토링도 해주고 또 우리 해운산업 또 물류산업에 또 해상법에 또 많은 또 이렇게 영향과 또 좋은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업계가 저를 또 많이 이제 찾아주셨고 아껴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이제 고려대학교 해상법 교수 김인영 교수가 어느 정도 좀 성장했고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 앞으로도 이제 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아직 후임 교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간은 또 제가 그 해상법 교수로서 또 연구도 하고 또 뭐 칼럼도 쓰고 또 바다 최고위 과정도 또 뭐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